그래서 안타깝게도 24년 경제는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를 지속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돈이 되는 지식토크 뒷동산입니다. 이번 시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매년 이제 경제 전망서를 내고 계신데, 네. 뭐 이제 대중의 언어로 경제 전망서를 내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매년 책을 내고 계신가요? 한 6년 전부터 경제 전망서를 대중적으로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2050년까지 쓰기로 독자분들하고 약속을 한 상태고. 네, 평생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24년 경제 전망서는 그 6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커리어 통산으로 보면 대략 한 13번째 경제 전망인데, 네. 대중서로는 6번째 경제 전망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경제 전망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2023년 이제 전망도 하셨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또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었어요. 지금 맞아요. 와서 보면 2023년 경제 전망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 2023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리세션이 시작된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그때는 경기 침체 온다는 표현을 들으셨을 때 1년 전에 네.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1년을 지나놓고 보면 사실 제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예, 그때 오히려. 네. 당시에 제가 1.89%를 전망치를 제시했었고요. 지금 전망치는 1.4%로 하향 조정한 상태인데, 그때 그 전망치를 좀 공포감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경기 침체에 맞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화두를 던졌었던 것은 네. 우리네 삶이 명목 소득이라고 하죠. 가처분 소득의 명목 기준이 있고 실질 기준이 있는데, 기자님도 명목 기준의 가처분 소득, 그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에요. 네. 그 숫자가 줄지는 않아요. 잘. 근데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걸 실질 소득의 개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거를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만큼 물가가 5, 6% 오를 때 소득도 같이 5, 6% 증가하지 않으면 네. 그럼 가난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경제 국면임을 표현했었던 것이고, 저는 이제 가계가 그만큼 가난해지면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드니까 기업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비용 부담은 커지죠. 뭐 인건비나 자재값이 오르니까. 근데 매출은 잘 안 일어나죠. 하물며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니까 기업들은 역시 힘들어요. 가계와 기업이 힘드니까 정부도 힘들죠. 세수가 줄어드니 세출을 늘릴 수가 없죠. 이렇게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역시 1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을 그 순간보다 지금은 그 전망했던 것보다 더 가난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망했던 것보다도 더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졌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랬는데 명목 소득조차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가구 약 2천만 가구의 평균 명목 기준의 근로 소득이 줄어들죠.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으니까 뭐 저는 이제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핍점이라고 표현했죠. 네네. 내핍점이라고 표현해 본 이유는 가난함을 이겨내야 한다. 인내할 내, 궁핍할 핍. 그래서 가난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다라고 23년을 말씀드렸었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피드백 주시기를, 그때 그 말씀해 준 조언 때문에 그래도 잘 버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 담아서 24년 전망서를 준비했습니다. 힘겹게 네. 버텼는데,
지금 책 제목을 보니까 2024년 앞에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붙었어요. 네. 더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제목을 붙이셨나요? 네. 그 이미 그 앞부분에 그 프롤로그를 읽어보셨지만 네. 그 맨 시작하는 첫 문장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오르막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다. 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 경제가 지독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수 있다. 근데 2023년에 처음 오르막을 만나면 체력이 있으니까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방전됐거든요. 그렇죠. 다 온 것 같은데 네.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또 올라가야 되니까 참 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2023년에 이 고물가가 숙제였는데 그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2023년부터 시작됐던 경기 침체가 24년에도 지속돼요. 더구나 이 중동 불안 문제, 네. 전쟁 문제가 또 생기면서 물가를 더 상방 압력을 주고 경기에는 좀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또 등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24년 경제는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를 지속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경제에 온다는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는 아, 22년, 23년 경제는 인플레이션 경제, 그죠? 근데 23년까지는 인플레이션 경제였어요. 왜냐하면 23년 글로벌 경기는 경기 침체라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의에 부합하는 수준, 세계 경제 성장률에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있으면 그게 대략 3.8% 정도 되거든요. 그 수준을 소폭 밑돌면 다소 체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 둔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도 밑돈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세계 경제라는 차원에서는 올해 경제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고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으니까 IMF 전망치 기준으로는 올해가 3.0, 내년이 2.7, 2.7에서 2.9%. 2.7은 이제 OECD 전망이고요. 월드뱅크 전망이 있고 IMF 전망이 있는데 올해가 3.0이라고 한다면 내년은 높아봐야 2.9. 그 3대 경제 관련 국제 기구의 전망대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죠. 그러면 말 그대로 경기 침체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근데 고물가라는 숙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죠. 근데 한국 경제는 제가 23년 전망서에도 네. 제가 매년 그 경제 전망서에 20가지 트렌드를 써요. 그게 그 해를 결정지을 경제 트렌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3년 전망서에 2023년 한국 경제 트렌드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는데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한 상태. 예. 네. 23년이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한국 경제는 4년도 마찬가지. 글로벌 경제라고 보면은 24년이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렇게 해야 정의에 부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2024년을 23년은 내핍점을 말씀하셨고 네. 4년은 이제 상흔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흐름 속에서 상흔점은 어떤 의미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상흔점에서 상흔은 상처의 흔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상처의 흔적은 상처는 났지만 흉터처럼 흔적이 남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파가 있다는 거죠. 여진. 그 상처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네. 이 상처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만 그러나 상처의 여진, 흔적은 그 흉터로서 남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코로나19의 충격,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충격, 그 충격은 사실 머릿속에 지워지잖아요. 근데 마치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뭐 이렇게 길 가다가 크게 넘어져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 다친 건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어떤 후유증이 남죠. 뭐 트라우마나 이런 그렇죠. 것처럼. 예.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그런 경제 위기급의 큰 외재적 충격은 그 충격이 코로나19 지금 끝났잖아요. 소위 끝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여파가 남는 거죠. 네. 그런 상처의 흔적이 남는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상흔점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또 경기 침체, 또 중국발 부동산 위기도 있었고 네. 이런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경기 침체 영향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 이런 네. 좀 큰 그림 속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 그게 주로 미국과 유럽이 그런 움직임에 힘을 다 빼요. 그러니까 그게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중국 경기도 23년 좀 어렵고요. 중국 경제는 조금 다른 방면의 충격인데 디플레이션 우려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도 어렵고 미국 경기도 어렵고 유럽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3대 주요 권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의 경제 성장 기여도 숫자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 기여도가 빠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내년 더 떨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런 국면인데 우리는 유독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죠. 높은 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뭐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23년 경제도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는데 24년 경제는 역시 그거보다 어렵거나 어쨌든 2%를 밑도는 1%대 성장률로 현재로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떻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하면 아유, 좋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제가 경기 침체 온다라는 말씀을 1년 전부터 드리니까 네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스스로 이제 해석하시기를 경기 침체와? 그럼 경제 위기 온다고 그러네? 보통은 그렇죠. 네. 아니거든요. 음.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경기 침체 온다라는 말과 분명 주식 침체라는 말은 달라요. 또 역시 경기 침체라는 말과 이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말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아. 전혀 달리 움직이는 걸 우리는 이미 목격했어요. 근래 경제.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 침체 온다. 그래, 제발 좀 정말 위기 와가지고 한번 훅 털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집값 팍 조정되고 그때 내 집 사겠다. 근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경제 위기는 그림을 그리실 때 V자를 연상하시면 좋아요. 역성장. V자로 움푹 패였다가 돌아가는 거. 네. 이게 보통 경제 위기의 모습이고요.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 근데 경기 침체 때는 L자로 계속 꺼져요. 그러나 경기 침체라고 해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게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우리 근래 통계청의 그 GDP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1960년 이래로 우리 경제가 역성장한 거, 마이너스 성장한 거 딱 3번 있어요. 아. 1980년 5.1 쇼크 이후에 마이너스 1.6% 성장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합니다.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네.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합니다. 3번 역성장하는 경제 위기가 그렇게 자주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성격적으로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경기 침체는 L자로 꺼져가는데 L자로 꺼져가는 게 역성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1.4% 성장하니까요. 그래도 1%대 성장, 그 정도 언저리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게 둔화된다. 네.
이게 경기 침체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어쨌든 성장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네. GDP 규모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 침체 국면에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경기 침체가 역성장하는 것으로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예. 근데 경기 침체도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네.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서 IMF가 세계 주 은행들도 뭐 3분의 1 이상을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런 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3년에 정말 이례적인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사태라든가 중국의 비구이 위안 헝다 사태 이런 것들이 가장 이례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주 등장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례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을 경험했었을 때 그 근본적인 배경은 쉽게 말하면 금리가 높아서예요. 채권 금리가 높아서예요.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채권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물론 은행이 보유한 채권들이 만기까지 보유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식을 5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손실 중에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실현된 손실은 아니죠. 그렇죠. 예. 미실현 손실인 거예요. 근데 주식을 파는 시점에 5만 원짜리가 4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6만 원으로 되면 그러면 손실은 아니에요. 근데 주식으로 비유했지만 채권도 약간 비슷한 게 만기까지만 보유하면 손실이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돈 달라고 막 뱅크론이 일어나요. 그러면 채권을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미실현 손실을 감당해서까지 쉽게 말하면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돈 달라는 것을 갚아나가야 되는 현상이 생겼었던 거죠. 네. 뱅크런인 거죠. 뱅크런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그런 실제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 금리 높잖아요. 채권 금리 또 높잖아요. 특히 이 11월 중반까지는 우리가 안도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셧다운이 실현될 수 있거든요.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지 않더라도 셧다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집중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행들이 결국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뭐 투자자나 저축자들이 돈 돌려줘 할 때 그럼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이례적인 일들을 23년에 경험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건 없어요. 그냥 그 만기까지 터지지 않도록 그 터지는 시점을 지연시켜 놓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거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사태들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에 있는 뭐 부동산 PF를 비롯한 각종 금융부실 문제 이것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된 게 없지만 그냥 만기를 연장하는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그냥 그 지켜보자. 좀 시간을 끌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가 더 높게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더군다나 국제 유가가 치솟고 중동 불안 문제로 만약에 그렇게까지만 더 전개되면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금융 불안, 경기 침체 이런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위협적인 요인을 반복시킬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실물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고물가와 이 고금리 상황 어떻게 좀 전개될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네. 물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다가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고물가가 오래된다 이런 느낌이죠. 네. 스티키가 이렇게 손을 딱 짚었는데 아, 여기에 네. 무슨 그 뭐죠? 본드가 있었던 거예요. 본드가 안 흘렸어. 떨어지는. 근데 뗄는데 안 떼지는 이안 떼지는 그게 약간 스티키하다라는 개념인데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병이 생겼잖아요. 중동불안.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식으로 확전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동불안 사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부합하게까지는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공통된 주요 국제 기구들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7월 달에 전망했을 때보다 10월 달이 아니면 6월 달에 전망했을 때보다 9월 달이 그 물가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더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어요. 그 진단은 뭐 아직도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졌다 물가가 빨리 잘 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고물가는 장기화되죠. 근데 저도 23년 전망할 때도요 23년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있을 수 없다 단언했거든요. 단언한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이에요. 고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건데 고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합니까? 상식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23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역시 지금도 24년을 봤을 때 고물가라는 그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겠다. 물론 월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이렇게 또 추산을 해보면 네. 연간 물가 기준으로 2%까지 안 떨어지지만 2% 중반까지 연간 물가를 전망해 본다면 연말 약 10월, 11월, 12월 이 정도 4분기 정도에 근접해 갈수록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의 근처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하는 수준에 오거나 그쯤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그때쯤에 한다 하더라도 못하거나 한다면 한두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있다면은 이제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전망하는데 어쨌든 24년 상당 기간 동안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채 한동안 계속 유지되겠구나. 고금리가 장기화되겠구나.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는 여기서 한번 마치고 네. 2부에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